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새해 목표는 모두 세우셨어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겨울 시즌이 새해이기도 하지만 어떤 거의 끝과 시작이 맞물리는 그런 기간인 것 같아요. 졸업을 하거나 그 다음에 학년이 올라가거나 그렇게 뭔가 새해의 설레임도 있지만 정말 새로운 시작 전에 두려움도 있는 그런 이 시기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어떤 것들을 마무리하시고 졸업을 하시고 2021년도에 새로운 것들을 생각하실 때 그 안에 미국 로스쿨이라는 게 자리 잡고 있다면 오늘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블로그나 유튜브에 댓글로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신 게 몇 개 있어요. 근데 되게 비슷한 내용이기도 하고 또 다른 분들 궁금해 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그 질문들을 조금 정리해 봤어요. 세 가지로 질문들을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영어 실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지원할 때 필요한 스펙들에 대한 얘기예요. 세 번째는 학교 생활과 아니면 졸업 후의 진로에 대한 질문들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영어 실력이에요. 영어 실력에 독해 실력이 중요한가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당연히 중요합니다. 독해 실력이 좋으면 정말 고득점을 받는데 훨씬 더 유리해요. 65점, 165점을 넘는 데에는 절대적으로 독해 능력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제 그것도 개인차가 있겠죠. 목표에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나는 165점 이상 받아서 탑 14 가는 거 아니면 안 할 거야 하시는 분들에게는 독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나는 정말 최대한 노력해서 어떻게든 미국 로스쿨에 있는 미국 내의 로스쿨에 진학을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독해는요, 여러분들이 연습해서 늘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떻게 장담하냐고요? 제가 그 경우거든요. 저는 독해 능력이 진짜 제로였어요. 토플 69점, 그 중에서 RC가 21점인 상태로 토플을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정말 열심히 오랜 기간 공부해서 토플 시험 10번 이상 봤어요. 그렇게 해서 97점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그때 RC는 27점이 최고 점수였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100점도 못 넘는 영어 실력에 게다가 RC는 27점이었던 상태, 그것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런 상태라고 하면 독해 능력 아시겠죠? 게다가 흔히 말하는 뉴욕타임즈, 그 다음에 이코노미스트, 저는 한 기사를 읽지 못했어요. 왜냐면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아서 그거를 다 읽는데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사람들 중에는 그거를 꾸준히 하다 보면 독해 능력이 뭐 늘어서 에세 보는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저는 시도해봤거든요. 근데 그걸 꾸준히 해야 독해 능력이 느는데 너무 모르는 단어가 많고 그렇게 의지력이 엄청 강한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지 꾸준히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독해 능력은 정말 그런 수준. 토플 RC 외에는 읽어본 적이 없는 상태로 시작했기 때문에 RC가 정말 제 발목을 잡았어요. 제가 점수가 159점으로 지원을 끝냈는데요. 159점이면 한 30 몇 개 정도 틀리는 것 같아요. 31, 2개? 그렇게 봤을 때 저는 그 직전에 풀었던 PT랑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근데 그때 제 그 섹션별로 점수를 보면 저는 게임 섹션은 정말 많이 틀려도 2개. 대부분은 다 맞았고. 그 다음에 LR은 2 섹션 합해서 잘 맞는 날은 5개 틀린 날. 그 다음에 아닌 날은 대부분 10개 정도에서 저는 10개 안팎에서 끝났거든요. 못 푸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도 아마 독해가 어느 정도 지장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한 10개 정도로 볼게요. 그리고 RC가요. 전 PT를 볼 때도 RC를 반 이상 못 맞았어요. 속도가 너무 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RC가 진짜 많이 맞아야 11개, 진짜 잘 본 날은 15개 맞은 날. 그럼 몇 개 틀린 걸까요? 거의 20개 가까이를 항상 RC에서 틀렸었어요. PT를 풀 때도. 저는 그냥 그거 그대로 실제 시험에 적용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RC가 정말 발목을 잡은 거 맞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65점을 넘을 거다. 그러면 독해 실력 중요해요. 그렇지 않다. RC 빼고 나머지 섹션을 끌어올려 놓으면 미국 내 로스쿨을 가는 데는 지장은 없다. 두 번째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지원할 때. 지원할 때 이제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LSAT 점수,
그 다음에 GPA,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자소서, 추천서, 자소서 뭐 이런 것들. 그럼 엘세 시험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엘세 시험은 저는 시작할 때 학원부터 등록했어요. 전혀 배경이 없는 상태에서, 배경 지식이 제로인 상태, 주변에 미국 로스쿨 다닌 사람도 없고 미국 유학을 다닌 사람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가고 싶으니까, 미국 로스쿨 가고 싶으니까 검색해서 해커스 해커스 조아라 선생님 수업 듣기 시작했습니다. 학원비는 한 50만 원 정도였던 것 같고요. 2달 코스예요. 전반부, 후반부. 이거 다 들으면 그 안에 있는 섹션 파트는 다 이제 다뤄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학원으로 시작했고요. 저는 첫 번째 시험에서 148점을 받았어요. 뭐 준비 기간이 길지 않았고, 그때는 PT를 진짜 5개도 안 풀고 그냥 배짱으로 갔습니다. 무슨 배짱이 그렇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148점 받고 약간 텀이 있었어요. 공부를 멈췄던 시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다시 시험을 봤을 때 157점을 받았죠. 그때는 조아라 선생님이 학원에 다시 차리셔서 밖에 나와서 해커스가 아닌 조아라 엘셋 검색하시면 있습니다. 거기서 다시 전반부, 후반부를 들었고요. 그때 학원비는 60, 70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기억에. 그렇게 학원으로 한번 이론 정리 싹 하고 나면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엘셋은 결국은 독학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내 생각의 흐름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얼마만큼 내가 리뷰를 잘하고, 그 다음에 나를 시간 내에 컨트롤하고, 이런 연습은 학원에서 해줄 수가 없거든요. 독학을 하시는 게 마지막에 맞는 것 같고요. 독학하실 때 저는 도움이 많이 됐던 게 스터디였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스터디, 나랑 같은 거를 준비한 친구들과 함께 한다는 게 정신적으로 의지가 정말 많이 됐고요. 두 번째는 PT, 시간 내에 푸는 거 혼자 하면 되게 관대해지거든요. 하지만 그 스터디 친구들이랑 같이 하다 보면 그 속도감을 늘리는 데에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험 직전에는 독학과 스터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모든 기간을 다 직장 생활과 병행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은 더 짧게 끝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기본 솔직히 근무 시간 내에는 제가 교사였기 때문에 어떤 자그마한 사명감이라니까, 근무 시간 내에는 개인 공부를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퇴근 후에 항상 6시에서 6시 반 사이에 독서실을 갔습니다. 그리고 10시, 11시까지 공부를 했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4, 5시간씩 이제 주중에는 공부를 하고 주말은 거의 풀로 공부를 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에 시험 대비까지 했던 것 같아요. 중간에 저는 방학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때를 조금 집중 공부하는데 활용을 했고요. 그래서 준비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모든 건 다 개인차인 거 아시죠?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년 반에서 2년을 잡는 게 보통인 것 같아요. 1년 정도는 정말 기본기, 정말로 기본적인 내 생각의 흐름을 잡는 데 쓰시면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 6개월, 시험 직전까지 6개월은 PT를 풀면서 실전 감각을 익히시는데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끝낼 수 있고요. 마지막 제가 2년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첫 시험에 만족하지 못한 점수가 나오면 한 번 더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두 번째 시험을 본다 치면 총 2년 잡으시면 평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GPA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GPA는 국제학교의 GPA 같은 경우는 크게 미국 내 학교의 GPA랑은 달라요. 그래서 미국 내 학교에서 3.8이 합격권입니다 하면 한국 학교에서의 3.8과는 다른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미국 내 학교는 GPA에 대한 그게 비슷할 거예요. 기준이, 방법 같은 게. 근데 한국은 그 미국 학교가 알 수가 없잖아요. 한국의 GPA 시스템을 뭐 얼마나 신뢰하는지. 게다가 한국에서만 미국 로스쿨을 지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에서 온단 말이에요. 그럼 전 세계에 학부 성적에 관한 신뢰도 미국에서 그렇게 크게 쳐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략 범위로만 보는 거예요. 상중하. 그것도 사실은 제 생각엔 비중을 그렇게 크게 두지 않을 거예요. 왜?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같은 이유로 한국 학부의 네임 밸류도 그 중요도는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한국의
탑 스쿨들의 명성이 자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에서 옵니다. 전 세계의 학부의 그 네임밸류까지 다 고려할까요? 아니죠. 다른 요건이 있는데요. 뭐 엘색과 그 다음에 나머지 자소서, 추천서 이런 다른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GPA, 그 다음에 학교 이름 굉장히 중요도는 떨어진다라고 생각해요. 참고로 저의 GPA는 3.06이었습니다. 굉장히 낮았어요. C가 수두룩 빽빽했었습니다. 세 번째, 지원 과정 중에 이제 지원을 얼마나 많은 학교를 했는지 또 제 학교를 선택한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 일단 저는요 2사이클 했습니다. 첫 번째 사이클에는요 정말 패기와 열정으로 했어요. 점수가 낮지만 나의 직장 능력, 되게 특이한 케이스, 뭔가 내가 역경과 고난을 이겨냈던 그런 스토리 이런 걸로 다 뒤집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지만 그게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요 그 패기와 열정 때문에 진짜 전 지역을 다 했어요. 합격을 받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주에 정말 알지도 못하는 학교, 정말 점수 구간이 되면 다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주겠다는 학교도 있었고 그 다음 합격을 몇 개 했지만 제가 그때 느낀 건 뭐냐면 내가 가지 않은 학교는 지원하는 게 절대 아니구나. 모두가 다 아시는 사실이겠지만 저는 그때 그거 없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사이클에 지원할 때는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거 주를 선택하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가요? 저는 시카고를 선택했어요. 시카고에 대한 개인적인 이제 선호도가 있었고 그거는 나중에 또 영상에서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릴게요. 시카고로 와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학교가 줄어들더라고요. 선택지가 한 10개 정도에서 끝나요. 왜냐면 시카고와 그 다음에 저는 그 옆에 있는 위스콘신까지 생각을 했거든요. 총 합해서 한 10개 이내로 지원을 했고요. 저한테는 노스웨스턴과 UW 외에 모든 학교는 다 똑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UW랑 노스웨스턴이 붙으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거기를 갈 생각이었고요. 그 외에 나머지 로욜라도 있었고 그다음 저희 학교 디폴 유니버시티도 있었고 시카고 켄트, UIUC 뭐 이런 등등의 학교가 있을 땐 얘네들은 다 같은 조건에서 나에게 유리한 걸 선택한 거죠. 당연히 노스웨스턴과 UW는 떨어졌고요. 그렇게 되면 저는 이제 나머지 학교에서 나에게 중요한 두 가지를 선택했습니다. 첫 번째 장학금이었고요. 두 번째 위치였어요. 어차피 가치가 똑같다면 나에게 돈을 많이 주는, 나에게 이익이 되는 학교를 선택하는 게 맞겠죠. 전 학비를 모아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가정에서 지원을 전혀 안 받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당연하죠. 저는 지원을 30살, 35살 때 했으니까. 그래서 경제적인 것들 중에 장학금이 굉장히 큰 비중이었어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저에게 거의 100%에 가까운 장학금을 줬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메리트였고요. 두 번째는 위치였습니다. 디폴 유니버시티 같은 경우는 시카고 밀레니엄 파크 콕 모양 그거 있잖아요. 그거 바로 건너편에 있어요. 그래서 진짜 도심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그 도심이 좋았고 그리고 나중에 인턴을 하거나 아니면 네트워킹 이벤트를 가도 역시 더 찬스가 많겠지라는 생각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위치가 저한테 굉장히 큰 메리트였어요. 이런 것들로 감안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카테고리로 가보겠습니다. 학교 생활과 그 다음에 진로. 아까도 이어지는 내용 같은데요. 독해 실력이 그런 상태로 왔을 때 그때 제가 지원할 때 막 게시판에 그렇게 해서 간다 해도 영어가 자유롭지 못하면 뭐 토플 100점을 넘지 못하면 어차피 따라가는데 힘들 거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건 진짜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부족한 영어 실력으로 왔지만 독해 능력은 그냥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그 노력이라는 게 독해 실력을 올려야겠다라고 노력하지 않아도. 왜냐면 기본적으로 읽어야 되는 양이 엄청나요. 그래서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읽어야 됩니다. 게다가 저는 너무 오고 싶었던 곳이고 이 내용 자체가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그게 가치 있는 시간이었고 그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견뎌내다 보니 그러니까 무의미하게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재미없는 뉴욕타임즈와 이코노미스트를 읽었을 때랑은 전혀 다르게 이거는 재미가 있고
내가 좋아하는 거고 또 중요한 건 또 해야 되기 때문에 1년 쑥 지나고 나니까 그때 못 읽었던 신문 기사 같은 거 이제는 쑥 읽는 정도로 독해 능력이 훅 올랐어요. 그리고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라이팅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TA를 하고 있고요. 이번 세 번째 학기 역시 A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 좋아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라이팅 같은 경우는 한국 글쓰기 정도를 잘한다면 영어로 글을 쓰는 거는 연습하면 다 늘더라고요. 물론 그 외에 스피킹이나 이런 것들 또 넘어야 될 산이 있어요. 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여러분이 원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가치 있다라고 느끼면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라는 거. 영어를 정말 잘하는 사람도 힘들어하는 걸 봤어요. 왜? 원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건 제 생각에는 중요한 부분은 나의 동기부여라고 생각해요. 또 학교 생활 중에 말씀드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비자 문제겠죠. 비자는 저는 정말 고민 없이 왔어요. F1이면서도. 왜냐면 저는 초긍정적인 사람이고 약간 될 대로 되라식이에요. 비자 때문에 내가 취직을 못한다. 그럼 나 다시 한국 오지 뭐. 아니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데 취직 못하면 그럼 아르바이트 하지 뭐. 아르바이트 해서라도 다음 진로를 선택하지 뭐. 약간 저는 안 해보고 후회하는 거를 더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비자가 저한테는 큰 장애물은 아니었어요. 그런 저에게도 오고 나니까 비자는 현실이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의 비자 그것 때문에 기회조차 갖지 못한다는 거는 있으니까 그게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이건 정말 현실이에요. 비자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저같이 약간 좀 그래도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괜찮아요. 왜? 기회는 있으니까. 기회가 제한되었다는 거지 기회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 오시면 됩니다. F1 비자를 그러니까 비자 신경 안 쓰고 뽑는 로펌도 많고요. 게다가 로펌의 인턴 아니면 학교에서 클리닉을 제공해 줍니다. 인턴이랑 거의 똑같은 일을 해요. 그래서 그 클리닉은 학교를 통해서 가면 되기 때문에 비자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졸업 후의 진로에 대해서는 제가 섣불리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역시 고민하는 부분이고 제가 겪고 나면 그때 다시 얘기를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정말 말이 좀 길어진 것 같아요. 제가 짧게 한다고 이거 영상을 되게 여러 번 찍었는데도 네 말이 많습니다. 제 경험이요, 부족한 경험이 여러분들이 지금 새해에 도전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계획을 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원하는 일인지, 그리고 내 인생에 얼마나 가치로운 일인지, 실패해도 나에게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지, 그게 확실히 정리되면 사실은 정답은 쉽습니다.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